제주도지사 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본선 경쟁에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모셨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인데요. 예, 오영훈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는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도 나와 계십니다. 이번 언론 4사의 공동 기획에는 도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각계 인사 9분이 선거보도 자문단으로 참여하셨는데요. 그중에 3분이 패널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민예총 김동현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박형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후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치 경력이 풍부한 후보인데요. 저희가 오영훈 후보에게 본인을 소개할 키워드를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셨는지 예, 오영훈 후보님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예. 오영훈은 청년이다. 예, 이렇게 청년이다를 키워드로 선택하셨는데요. 네.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도의원을 도전을 했고요. 만 37살에 도의원을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청년 시절에 패기와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오영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과 당당함이 저를 키워준 자산이 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열정과 당당함이 저를 계속 키워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의미로서 오영훈은 청년이다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예, 후보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제주 현안에 대한 오영훈 후보의 생각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패널들께서는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핵심적인 질문을 준비하셨는데요. 질문을 듣고 오영훈 후보께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과 답변, 재질문과 재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현 이사장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2공항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네.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조속 추진을 국정과제로 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 4사 여론조사를 보면 네. 제2공항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상당히 조금 높고요. 네. 지난번 도민 여론조사 결과 역시 반대 의견이 다소 앞섰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라는 요구도 만만치 않고요. 제2공항 건설이 일단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환경 수용성 등을 감안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후보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환경 수용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성산에 대한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완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진행하기가 어려운지를 판단하는 용역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용역 그 이후에 제주도와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용역 결과를 지켜보시자는 입장인데요. 네. 지난해에도 정석 비행장도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네. 그런 대안들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점하고요. 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용역의 결과가 끝나고 나면 좀 지혜로운 대안이 좀 모아져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국면에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굉장히 치열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찬반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찬성이냐 반대냐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저희 도민의 갈등을 더욱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방법을 찾는 방식은 법과 제도에 의거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법적인 절차대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자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의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토교통부가 제가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국토교통부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게 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찬반 진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의 어떤 용역 결과가 끝나고 나서 제주 지역의 민의가 여전히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높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런 민의에 전달할 수 있는 그 대정부 절충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당선되신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이런 문제죠. 제주도민의 의견이 찬성이 많다, 반대가 많다라는 걸 가지고 어떤 그 결정 시스템을 거쳐서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현재 제주국제공항 시설 용량이 이미 초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도민들이나 다 함께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 내에서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방법이 국토교통부가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그 안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된다.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은 추가 질문 제가 없으신가요?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제2공항 후보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후보지에 대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그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제2공항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그 대상이 제2공항 후보지로 하고 있는 거를 전제로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공항의 확장, 기존 공항의 확장의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민주적 절차 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와 연관되는 말씀이신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성산에 대한 제2공항 부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만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해서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2공항 부지가, 현재의 부지가 가능성도 있고 반대 입장도 있는 거죠. 일단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조류 충돌의 가능성이라든가 숨골 문제, 지하동굴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건 윤석열 당선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결과를 보고 최종적인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중시랄까요? 이렇게 좀 그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인 판단,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걸 비중을 많이 두신 것 같은데,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있게 되면 저는 찬성과 반대의 어떤 입장을 가진 도민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만나서 그게 맞다라고 그러면 저는 시간을 둬서라도 저는 충분히 설득하고 또 이해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 패널 분께서 말씀하신 중에 언론사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은 오차 범위였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면요. 정석 비행장 문제 네. 지난해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도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정치인의 입장에서 지역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안을 접근할 때 있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부처의 정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낸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국토교통부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 김태일 교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 네. 이제 후보님 이제 그 공약 발표하신 공약 네. 중에 사람 중심, 네. 또 환경 중심 공약은 네. 뭐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약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눈에 띄는 그 중에 네. 뭐 제 전공 분야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네. 이제 이 그린 스마트 15분 도시, 네,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흥미있게 보이는데요.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뭐 이제 후보로 막 네. 선정되셨기 때문에 네. 공약이 좀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은 뭐 그런 네.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만 이 그린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이 구체성이랄까요? 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좀 정책적 구체성이 약간 좀 네. 이전하고 크게 차별성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꼭 집어서 15분이라는 근거가 뭔지 어떤 근거에서 15분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은 파리에서 시작된 것이죠. 예, 파리에서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그것은 관점을 도시 생활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도시 위주의 그리고 차량 위주의 건물 위주의 시스템에서 사람 위주의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개인적인 삶의 욕구를 어떻게 존중하고 그 삶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인가는 철학적 생태적 관점에서 15분 도시를 설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5분 도시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15분 이내의 거리에 걸어서 이동을 하든 아니면 자전거를 타서 이동을 하든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서 이동을 하든 그렇게 이동을 해서 최소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도 갈 수 있고 학교나 도서관도 갈 수 있고 또 문화체육시설도 누릴 수 있는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 15분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파리에서 시작이 됐고 지난해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컴팩트 도시를 공약을 했고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또 15분 도시를 공약을 해서 아마 지금 1차년도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다른 도시와는 좀 다른 게 섬의 면적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을 중심으로 이미 삶의 거주 공간이 정주 여건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읍면 지역에서 15분 내에 이동해서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게 가능하죠.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다만 거기에 지금 부족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고 그다음에 이 15분 도시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동체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컴팩트 시티에 대한 네. 질문도 실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 컴팩트 시티는 어떻게 보면 압축 도시 네. 혹은 박영선 후보께서 이제 서울시장 할 때 공약이 네. 수직 도시 네.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제주에서는 아마 수직 도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에서의 그 차별성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컴팩트 시티를 구현하시고자 하는지 보관을 갖고 계신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컴팩트 도시는 네. 또 수직 도시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도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공간도 가까워야 되고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도 가까워야 되고 이런 것이 최적화된 시스템을 컴팩트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같은 경우 읍면 도시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가 같이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저는 무분별한 개발 더 이상 용납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시대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원도심 그리고 기존의 읍면 시내 읍내를 얘기하는 거죠. 또 면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를 어떻게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이런 15분 도시, 스마트 도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 읍내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일정 부분 완화해서 컴팩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형근 교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네, 그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정치 방역이라고 평가한 바도 있는데요. 유력한 도지사 후보로서 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방역과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방역을 주도해온 제주도정의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방역과 원도정의 방역은 저는 방역 체계상 구분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방 정부에 대한 방역 시스템도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질문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그런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방역 그 환자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또 이 앱을 또 새로 독자적으로 좀 개발해서 응용을 함으로써 많이 몰려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통제가 가능했고 방역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제주 지역에 있는 의료진, 의사, 간호사, 주무사 그리고 병원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덕분에 오늘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11월 1일에 이제 시작되었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이제 12월 초에 접은 경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서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 병원 치료 전 단계에서 행정과 그리고 일선 보건소 방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했던 부분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유력한 도지사 후보이신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가 되신다면 향후 이 제주도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최근에 저희 대학교에 가봤습니다. 저희 대학교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감염병 전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저희 대학교 병원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음압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염병 전문 병원을 저희 대학교 병원에 추가적으로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 문제를 약속을 하신 바가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상급병원 지정 추진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접근은 저희도에도 많은 의료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료기관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과 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효과적인 방역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효과적인 의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게 그동안 방역 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이제 영세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제주도 같으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그 새로운 도정의 돌봄과 세밀한 돌봄과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 후보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저희 도민들의 진짜 모든 부분에 있는 분들이 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기조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의료진의 그런 눈물겨운 노력이 없었다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또 모자라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상당히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단체 관광객이 오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던 관광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눈물 없이는 듣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민해총 이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예술 자체가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를 정도인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사기 진작 차원의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역대 최대 규모의 1차 추경 예산을 7월 중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후보님께서는 제주 카로텔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셨잖아요. 네네. 근로자들의 그 고용 보장을 이제 생각하신 거죠. 카로텔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운영을 계속 한다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카로텔 매각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원로분들께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공매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받고 제가 그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의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도민사의 의제를 던진 겁니다. 도민사의 공감대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후에 매입의 방식을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제주자치도 개발공사에서 주택 매입과 관련된 사업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JDC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공공매입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그 매입을 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호텔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오영훈 후보에게 간단한 질문 3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OX로 답하실 수 있고요. 질문을 듣고 바로 O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머리를 염색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나는 머리를 염색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예, 없으시군요. 예, 저희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은 그 오영훈 후보의 원래 트레이드 마크가 백발, 흰머리셨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미지 변신을 하셔서 놀란 적이 있었어요. 2년 후회한 전에 적은 없으시군요. 예. 2년 전까지 염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만 37세 도의원을 처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 보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주요 도청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다 계장님이라 하더라도 다 50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뭐 거의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나이가 들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최근 2년 전에는 다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재선을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그때는 또 우리 청년분들이 저한테 말을 걸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배가 너무 많아 보인다. 그래서 할아버지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염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결심해서 했는데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염색은 하고 있는데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역대 제주도지사 중에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다. 나는 역대 제주도지사 중에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다. 예. 아, 있으시군요. 어느 도지사를 본받고 싶으신지. 특정 도지사, 특정 인물에 대한 그 본받고 싶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 나름대로의 공과가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봐왔던 분들은 뭐 신구범 지사나 우금민 지사님이나 김태환 지사님이나 원희룡 지사님이나 공과가 다 있지만 또 그 공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도정을 맡게 된다면
그러한 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가 있는 부분들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또 제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 도정을 이끌어 나갈 때 과가 있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전 후보는 제주에 지원 유세를 올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전 후보는 제주에 지원 유세를 올 것이다. 아, 오기로 하셨습니까? 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이 질문도 이재명 네. 전 후보의 지금 거취에 대해서 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향후 계획이요. 어제 최근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외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정치적 그 잠복기 이게 너무 길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또 자산이고 대한민국 정치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비서실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주에서부터 지원 유세를 시작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약속도 받으신 건가요? 어쨌든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 오시기로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제주 현황과 관련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다시 첫 번째 질문 김동연 이사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당선이 되시면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2년 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시고. 부활은 아니고요. 예.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제주 지역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네.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문제의 핵심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지역의 자기 결정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일 텐데 결국 당선이 되시면 16개 광역도지 시도지사와 17개. 17개요. 네. 되면서 결국은 중앙정부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지역의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네. 그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될 네, 네. 입장이 있으실 텐데 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미 제가 국회의원 사직하기 전에 네. 올해 초에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 있고 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그게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따로 적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완비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도 협의를 거쳐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반기든 최소한 올해 중에는 관련 법률이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더 이상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자기결정권은 그 법률이 통과되면서 확보되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진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내에 주민투표를 준비해서 2026년 지방자치 때부터는 새로운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법에 보면 문화예술섬 조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법률적으로 좀 명시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자치단체와는 광역단체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역문화예술진흥 그리고 지원에 대한 행정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후보님 물론 초기긴 합니다만 공약을 살펴보니까 지역 문화예술 관련된 공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 문화예술 관련된 주요 정책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역문화예술 관련해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여 이상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문화예술 종사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도정을 잡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창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도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중심이 돼서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제주도정은 그걸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폐단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적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K컬처가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K컬처의 선도 지역으로 제주를 육성할 의지를 갖고 있고 이와 관련된 계획을 조만간에 밝힐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문 드리면요. 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네네. 아직까지는 네. 그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정하시지는 않으신 거죠? 근데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 안에는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꼭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 통합형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원 내각제 방식의 기관 통합형도 있고요. 또 위원회 방식의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을 앞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제주에서 먼저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이런 다양한 모형의 기초자치 모형을 가지고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이후에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그렇죠. 하시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뭐 행정시장 직선제가 될 것인지. 행정시장 직선제는 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자기결정권을 전혀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인사권도 없고 예산편성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체제의 논의의 대상이 저는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델을 연구한 이후에 주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예, 다음에는 김태일 교수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아까 컴팩트 시티라든지 이 여러 가지 그 개발에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지방 공기업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후보께서도 조금 전에 제주 카르호텔 메이베스의 역할 중에 이제 JDC라든지 제주개발공사에도 언급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제주도에는 제주개발공사, 그다음에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또 의외로 공사 준공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뭐 제가 보기에는 역할도 했지만 또 한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후보께서는 이제 그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뭐 조직 개편이랄지 역할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이끌고 나가실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JDC는 원희룡 전 지사 있을 때부터 이 인수 가져오는 거까지 여러 가지 언급이 됐는데 공교롭게 또 이제 국토교통부 소감 부서 후보 장관이시고 이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 건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많은 질문이신데요. 우선 개발공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개발공사가 개발공사 본연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JDC와의 역할 관계 모호성 때문에 개발공사는 주로 삼다수 생산에만 집중을 해왔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개발공사는 제주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나 그리고 또 산업단지를 만드는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해 자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 주택을 개발하는 문제든 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든 이 개발 이익은 개발공사를 통해서 저희 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JDC 중심의 개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JDC 위상과 관련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JDC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시 개발센터를 제주 미래지원층으로 바꾸는 문제를 제가 공약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개발청의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이제 지원위원회든 JDC든 다 한시적 기구입니다. 법률에서 한시적 특별법에 의해서 마련된 기구이기 때문에 상설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JDC가 지금은 또한 국토교통부의 산하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쨌든 개발부서고 국제개발센터도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 개발의 시대가 계속 갈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부 뭐 이런 다른 부처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업무를 받을 수 있는 미래개발청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제주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비전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신 미래지원청은 상당히 새로운 발상인 것 같은데 이제 개발자를 띠부리고 미래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청액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주의 의견하고는 좀 뭔가 이렇게 절충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으로서 JDC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외청으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의 기구로 두자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JDC를 이관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7개 특별행정기관을 이양받으면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저희 도민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듯 JDC를 이관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저는 여러 개 부처가 제주의 미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저 질문을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제주에서 유세를 하실 때 관광청을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주의 지금 제주 관광공사하고의 그 관계라 위상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그래서 제가 제주미래지원청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 후보자 시절에 제주 관광청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면밀히 살펴보다 보니까 아니 당선인의 공약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나가게 되면 즉 관광이 제주의 미래라고 물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제주의 미래를 다 설계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봤던 것이고요.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미래지원청으로 구상 자체를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인수위원회에 그 의견을 전달을 했던 겁니다. 즉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형근 교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시장과 경쟁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새 정부의 이 정치적 경향을 봤을 때 또다시 영리병원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일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란의 중심에 제주 국제녹지병원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뭐 법적인 송사와 그다음에 이제 그 녹지재단에서 녹지병원의 자산을 이제 상당 부분 매각을 한 바 있는데요. 이제 새롭게 도지사가 되시는 분께서 녹지 국제병원 문제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참 오랜 기간 동안 영리병원 관련해서 이제 여러 논란과 이런 이제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사 후보로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보관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영리병원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돼서 위중증 환자의 발생 그리고 치료비에 대한 문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환자 치료에 드는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백 배, 수천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공공의료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이미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여기의 핵심은 국민 건강보험 체계죠. 이게 흔들려서 안 된다는 입장은 저희 확고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도입 문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더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 의료 문제, 병원 의료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의 시스템과 인프라에 비해서 지방의 의료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대형 병원 갔다 오시면은 이게 다르구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 안에서도 사실은 이 지역 간의 격차들에 대한
말씀들이 점점 더 이제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단적으로 2019년에 이제 서귀포 시민들이 지금 서귀포 의료원 제주대학교 병원 위탁을 요구하시면서 네. 9만 명이나 이제 서명을 받으셨던 적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게 수면 아래 있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폭발하는 양상들이 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합리적으로 사실은 이제 잘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제주도의 이 독자적인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주도 전체 예산 중에서 보건의료 예산 비율이 2%가 채 되질 않습니다. 이건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의 문제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점점 더 이제 건강과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주도 지사가 되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인데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대학교 병원 또 한라병원 등 제주도 내에 있는 의료시설의 의료 질도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도민의 기대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의료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수도권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1년에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수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다면 제주의 의료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서귀포 의료원이나 이제 다른 그 지역의 지금 의료 서비스 질이 더 낮은 문제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에 제주도에서는 민관 협력 의원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대정의 첫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대한민국 의료계가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제도가 정비가 된다면 서귀포 의료원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간 협력 의원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을 다음 차기 도정의 과제로 명확히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추자도를 방문했는데 추자도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추자도에 사시는 어업인들이, 해녀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영양제를 한번 맞고 싶은데 그럼 제주시까지 와서 배 타고 와서 하룻밤을 숙박을 하고 다시 영양제 한번 맞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사 좀 영양제 좀 맞게 해달라는 그분들의 할머니들의 어르신들의 절절한 요구를 저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주 의료원,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분소를 추자도에 설치해서라도 우리 의료 서비스를 추자도 주민들이 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제주형 생애 주기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그 생애 주기별 돌봄, 특히 이제 그 앞으로 굉장히 빠른 고령화가 진행될 우리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생애 주기별 돌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제주에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제주시 서귀포시 공이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제시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자 시절의 공약을 보면 통합돌봄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도 이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갈지도 저는 제주도정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돼서 좀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통합돌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돌봄 시스템이 안착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국가 부담과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모두 다 생애 주기별로 다 돌봄을 완벽하게 지방비로 해드려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업의 영역에 예산을 분배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시대적 흐름에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통합돌봄과 관련된 예산의 기조를 운용할지 아직 판단이 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도록 저는 국민적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돌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라는 점을 국가가 분명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전제하에
지역의 통합 돌봄 시스템,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선은 이분들의 처우를 일정 정도 개선해 주면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공기관장의 네. 임기 문제인데요. 네네. 이번에 만약 당선이 되시면 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지사에서 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후보로 도저히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전임 지사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계세요. 네네. 임기가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과거에 원희룡 전 지사는 지사에 취임하면서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고 네네. 재신임을 묻는 방식을 선택했었는데 네. 그 방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그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안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원도정 때 오셨다 하더라도 일을 잘하시는 분이고 도민들의 신뢰도가 높으면 보장해드려야죠. 근데 살펴봤더니 문제가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사표를 유도를 해야죠. 네. 일괄적인 어떤 사표를 받는 그런 그런 바람직하지 방식은 않습니다. 지향하되 네. 평가를 하겠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드리는 오영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는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저성장의 기조는 계속되고 있고 또 청년들은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제주가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 오영훈 일하는 도지사로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연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행복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정책과 비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되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도지사 후보 토론회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